예단은 5천에 친척 한복까지 해오세요. 그게 우리 집안 입장료예요. 아, 그리고 비린내밴 그 소는 우리 아들 밥상에 얼씬도 마시고요. 수화기 너머로 이 말을 쏟아낸 사람은 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 되는 안사돈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딸 앞길 막힐까 무서워서 네, 네 하고 전화를 끄는 못난 엄마였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장 사무실 창밖으로 진눈깨비가 비스듬히 날리고 있었어요. 종일 김장 물량을 뽑느라 손끝이 퉁퉁 불어있던 날이었고요. 격리부장이 서류 한 뭉치를 안고 들어와서 제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6달을 밀린 미수금이 1억 2천이라고 했어요. 사장님, 이제는 절차대로 하셔야 한다고요. 난로울 주전자가 픽픽 김 빠지는 소리를 내는데 무심코 서류장을 넘기던 제 손가락이 맨 아랫줄에서 뚝 멈췄습니다. 대표자 성명 석자였어요. 그 이름 석자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쓰고 있던 돋보기가 책상 위로 툭 떨어졌어요. 부장이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묻는데 도무지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 서류 맨 아래 적힌 이름 석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6달 동안 저희 두 집안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건강과 재물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의 남편 먼저 보내고 새벽 수산시장 좌판 30년으로 딸 하나를 키워낸 60대 여자입니다. 그 좌판이 가게가 되고 가게가 공장이 되어서 지금은 직원 45명이 새벽밥 먹고 출근하는 작은 반찬 공장을 꾸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금쪽 같은 외동딸 시집 보내는 길에 제 평생을 저울에 올려놓고 근수제듯 하던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가을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딸 은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처음으로 남자를 데려온 날이었지요. 마침 그날이 김장 소금 드리는 날이라 공장 마당에 20킬로짜리 소금 포대가 산더미로 쌓여 있었어요. 가을볕에 고무 대야들이 반질반질 빛나고 마당 가득 새우젓 삭는 냄새가 훅 끼치는 그런 아침이었고요. 그런데 글쎄 처음 인사 온 청년이 절 보자마자 넙죽 허리를 굽히더니 양복 윗두리부터 벗는 거예요. 어머님 하며 이 부대는 어디로 옮기면 되냐고 물으면서요. 하지 마라 해도 씩 웃으면서 소금 푸대를 어깨에 척척 치는데 반짝반짝 닦아시는 구두에 소금물이 튀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이런 청년이 다 있나 싶어서 속으로 몇 번을 감탄했는지 몰라요. 그 넓은 등을 보고 있자니 문득 32 겨울이 스쳤어요. 공사장에서 남편 보내고 처음 좌판에 앉던 날 소금물이 어찌나 차던지 손가락이 안 굽혀졌거든요. 그 손으로 30년을 절이고 삭히면서도 딸 도시락에 계란말이 한 줄은 안 거르고 살았어요. 그 딸이 장학금 받으며 간호대 나와서 지금 대학병원 간호사가 됐고요. 점심에는 마당 평상에 셋이 둘러앉았어요. 갓 지은 밥에 젓갈 몇 가지를 올렸는데 도연이가 밥 2공기를 뚝딱 비우더라고요. 어머님 젓갈에서 어떻게 단맛이 나냐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은서가 배시시 웃는데 내 딸 얼굴에 그렇게 환하게 꽃이 핀 걸 몇 년 만에 보는지 몰라요. 저는 대단한 사돈 바란 적 없습니다. 그저 내 딸 귀한 줄 아는 집이면 됐다 싶었지요. 그날 밤에는 딸 시집갈 생각에 혼자 실실 웃다가 잠들었다니깐요. 며칠 뒤 밤 9시쯤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매끄러운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교연이 어미 되는 사람이라고요. 첫인사 몇 마디가 오가기도 전에 그쪽에서 먼저 이러는 거예요. 상견례는 저희 본점에서 하시지요. 아무래도 격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서요. 강남에서 한정식 집을 3곳이나 하는 집이라 격 있는 자리는 자기네가 잘 안다면서요. 그리고는 사부인은 반찬 장사를 하신다고 들었다면서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어째 웃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네, 네, 그러시지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까 격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명치에 얹혀서 도무지 안 내려가더라고요. 형광등 아래서 제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 봤어요.
마디마디 소금기가 하얗게 박히고 손등은 쩍쩍 갈라진 손이었어요. 60평생 처음으로 이 손을 감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더 서글펐어요. 아니, 내 손이 뭐 어때서요? 이 손으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자식 가르치고 45 식구 월급 한 번을 안 밀렸는데요. 그래도 내 새끼 시집갈 집이다 싶어서 그 밤은 그냥 꿀꺽 삼켰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에는 솔로 손톱 밑에 팍팍 문질렀어요. 딸이 사다 준 핸드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갈라진 골은 안 메워지더라고요. 문지르다 말고 그냥 웃었어요. 그래, 감추지 말자. 이 손이 내 이력서다. 그렇게 마음먹고 딸이 맞춰준 감색 정장을 머리맡에 걸어두고 누웠는데 잠이 쉬 안 오더라고요. 상견례 날 아침에도 새벽 물건 검수는 빼먹을 수가 없었어요. 45 식구 밥줄이 걸린 일이니까요. 은서가 모시러 온다는 걸 마다하고 일 마친 그대로 1톤 트럭을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심장이 별나게 콩닥거리더라고요. 기와를 올린 대문이 여염집 대걸 같은 한정식집 앞에 트럭을 세우니까 주차 봐주던 청년이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뒷마당에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뒷마당으로 도는데 뒷문 옆에 낯익은 초록색 탑차 한 대가 서 있길래 어디서 봤더라 하다가 말았어요. 트럭에서 내리는데 옷자락에서 새우젓 냄새가 훅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소매를 코에 대봤는데 대보다가 관뒀어요. 이게 내 30년 밥줄 냄새인데요. 저는 백미러에 얼굴 한번 비춰보고 옷매무새를 탁 여미고서 그 으리으리한 대문을 향해 걸음을 뗐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데 다듬어 놓은 소나무부터가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 뿌린 마당돌은 반질반질 윤이 나고 처마 밑에는 이름도 모를 난초 화분이 줄지어 있었어요. 제가 평생 다듬은 건 개것이고 저 집이 다듬은 건 소나무구나 싶으니까 어깨가 절로 오그라들려고 했어요. 그래도 숨 한 번 크게 쉬고 허리를 폈습니다. 한복 곱게 입은 종업원이 소리도 없이 다가와서 별실로 안내를 했어요. 구두를 벗고 올라서는데 마루가 어찌나 반들반들한지 발이 다 미끄러질 지경이었고요. 어디선가 국화차 달인을 향해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제 몸에 밴 젓갈 냄새가 그 향을 흐릴까봐 저도 모르게 팔을 몸에 딱 붙이고 걸었습니다. 별실 문이 열리니까 안 싸돈 되실 분이 아랫목에 앉아 있었어요. 비단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분이 곱게 먹은 얼굴인데 손이 어찌나 희고 매끈한지 몰라요. 그 양반이 저를 보더니 구두코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훑는 거예요. 저울 위에 올라간 생선이 된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인사가 오가기도 전에 뒤따라 들어온 아가씨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까르르 웃었어요. 도연이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어머, 뒷마당에 저 트럭 사부인 차예요? 발렛 기사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던데. 저는 낯이 화끈했지만 새벽일을 마치고 오는 길이라 그리 됐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새벽부터 일을 하시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그게 감탄이 아니라 구경이라는 걸 모를 만큼 제가 어리숙하지는 않지요. 맞절을 하고 안 싸더니 제 손을 잡는데 손끝만 살짝 쥐었다가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등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저희는 3대째 손에 물 안 묻히고 산 집안이라 이런 손은 처음 봬요. 명치에 얹혔던 그 격이라는 말이 이번에는 돌덩이가 돼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부지런하게 산 손이라고 대답했어요. 건너편에 앉은 은서 얼굴이 하얗게 굳는 게 보여서요. 내 새끼 앞길에 흠 하나 안 남기려면 여기서 어미가 낯을 붉히면 안 되지요. 상이 들어오는데 겨자쌍 2개가 모자랄 판이었어요. 녹그릇마다 광이 나고 조기는 몸이 노랗게 잘 말랐더라고요. 안싸도는 저희 상에 오르는 건 팔도에서 최고만 골라받는다고 음식 자랑을 한참 늘어놓았어요. 김치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어째 혀에 익은 맛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부뚝 있을 틈을 안 주더라고요. 숟가락이 몇 번 오가기도 전에 통보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예식장은 자기네 단골 호텔로 잡았고 날짜도 자기네 문중 행사 피해서 혼주 한복도 자기네 다니는 집에서 맞추라고요. 사돈끼리 의논이라는 게 없이 죄 정해놓고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보고는
사부인 직업은 손님들한테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반찬 장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고 웃었어요. 혼수며 예단이면은 차차 격에 맞게 말씀드리겠다는 말도 잊지 않고요. 도연이가 어머니 하고 낮게 부르는데 안 싸더니 눈길 한번 주니까 그대로 입을 다물더라고요. 은서는 무릎 위에서 주먹만 꼭 쥐고 있고요. 저는 그 잘 말랐다는 조기를 씹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꼭꼭 씹어서 넘겼어요. 여기서 상을 엎으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우는 건 결국 내 딸일 테니까요. 자리가 파하고 안싸도는 방문 앞까지만 나와서 살펴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매끈한 손은 끝까지 문설주를 잡고 있었고요. 뒷마당으로 돌아가는데 은서가 구두 소리를 내면서 쫓아왔어요. 트럭 앞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엄마 미안하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는 딸 등을 토닥이면서 네가 왜 미안하냐고 엄마는 끄떡없다고 웃어 보였어요. 뒤따라온 도연이도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자기가 잘 모시겠다고 하고요. 저는 그 반듯한 청년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줬어요. 애들 앞에서는 그렇게 웃었는데요. 혼자 트럭에 오르니까 핸들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더라고요. 백미러에 비친 기와 지붕이 어찌나 높아 보이던지요. 그래도 사람 마음은 결국 정성으로 여는 법이라고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마침 공장에 40일을 삭힌 육젓 중에 제일 좋은 놈이 있었어요. 그 놈이랑 김장김치 첫 통을 곱게 싸서 보내드리면 그 매끈한 손도 조금은 풀리겠지 싶었지요. 저는 시동을 걸고 공장으로 트럭을 돌렸습니다. 공장에 닿자마자 장독대부터 갔어요. 식당들에 나가는 납품 물량 말고 우리 식구 먹으려고 따로 묻어둔 단지들 있는 자리로요.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확실히 40일을 꽉 채워 삭은 놈은 냄새부터가 달라요. 비린기는 다 가라앉고 구수한 감칠내만 남거든요. 은빛 도는 뽀얀 살을 보고 있자니 이만하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겠다 싶었어요. 딸 혼수 고를 때보다 더 오래 들여다봤다니깐요. 김치는 김장 첫 통을 헐었어요. 속이 노랗게 찬 배추에 제 손으로 직접 버무린 양념이 빨갛게 잘 뱄더라고요. 손톱 밑에 고춧가루물이 빠지지도 않은 손으로 제일 실한 포기들만 차곡차곡 새 단지에 옮겨 담았어요. 포장에도 반나절이 걸렸어요. 행여 국물 셀까봐 뚜껑을 기름종이로 봉하고 완충제로 세 겹을 감싸고 분홍 보자기로 굽게 쌌지요. 그리고는 편지를 썼어요. 귀한 아드님 주셔서 고맙다고. 차는 변변찮아도 40일 들인 정성이니 밥상에 한 젓가락만 올려 주십사고요. 갈라진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데 글씨가 떨려서 두 번을 다시 썼어요. 다음날 아침 제일 믿을 만한 퀵 기사님을 불러서 깨지는 물건이니 살살 가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보냈어요. 보내놓고는 새 색시처럼 전화기만 들여다봤지 뭐예요.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면 됐어요. 저는 정말 그거 하나면 됐거든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소식이 없었어요. 은서한테는 내색도 안 했어요. 바쁘신 양반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저 혼자 좋게 좋게 생각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공장 마당으로 퀵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오더니 기사님이 상자 하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저라고요. 그런데 상자 위로 낯익은 분홍 보자기가 보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곱게 묶었던 매듭은 아무렇게나 다시 묶여있고 단지 뚜껑 틈으로 김치국물이 새서 보자기가 검붉게 얼룩져 있었어요. 상자 위에는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손글씨도 아니고 기계로 뽑은 글씨였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은 저희 식당 격에 맞지 않아 돌려보냅니다. 앞으로는 사양하겠습니다. 새벽에 그 종이 한 장 앞에서 힘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서 그 상자를 끌어안았어요. 새어나온 국물이 작업복에 배어드는 것도 몰랐어요. 시큼하게 익은 그 냄새가 제 30년 냄새인데요. 격이 안 맞는 게 음식이 아니라 저라는 걸 모를 만큼 제가 바보는 아니지요. 눈물보다 이가 먼저 갈렸어요. 저쪽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달려오길래 얼른 일어나서 옷을 털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지가 무거워서 그랬다고요. 남 앞에서 무너지는 건 제 인생한테 못할 짓이니까요. 그날 저녁 은서가 눈이 퉁퉁 부어서 공장으로 달려왔어요. 도연이한테 다 들었다고요.
그 순한 청년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가 네가 장가를 가봐야 어미 마음을 안다는 호통에 눌려버렸다더라고요. 은서가 제 손을 붙들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 결혼 안 할래. 엄마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시집가고 싶지 않아. 저는 그 말에 속이 다 무너졌는데요. 그래도 딸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결혼은 그 집이 아니라 사람 하나 보고 하는 거라고요. 도연이 같은 사람 놓치면 그게 더 손해라고요. 어른들 일은 어미가 알아서 사귈 테니 너는 네 앞길만 보라고요. 속이야 100번도 더 그만두라고 하고 싶었지요. 그래도 도연이 얘기만 나오면 발갛게 물들던 딸 얼굴을 아는 어미가 제 자존심 하나로 그 앞길을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은서를 달래서 보내고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그 종이를 다시 꺼내봤어요. 구기려다가 말고 반듯하게 펴서 문갑 서랍 제일 안쪽에 넣어뒀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서랍을 밀어 닫고 부엌불을 껐어요. 그 뒤로 며칠은 일에 파묻혀 지냈어요. 저림 탱크 앞에 서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차라리 좋더라고요. 그러던 참에 안사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복 맞추러 나오라고. 날짜하고 한복집 주소만 달랑 두 줄이었어요. 옷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요. 한복집은 강남 골목 안쪽에 있는 조용한 집이었어요. 문을 여니까 풀먹인 새 옷감 냄새가 훅 끼치고 벽마다 색색 비단 두루마리가 천장까지 쌓여 있더라고요. 안사돈하고 사돈 아가씨는 벌써 와서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모녀가 나란히 금방 놓인 비단을 대보는 게 무슨 화보를 찍는 것 같았지요. 저랑 은서가 들어서니까 눈길만 쓱 주고는 하던 걸 마저 했어요. 한참을 기다려서야 원장님이 저한테 옷감을 권하는데 은서가 분홍 비단 하나를 골라서 제 어깨에 대주는 거예요. 엄마 얼굴이 확 산다면서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제 낯빛이 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싸돈이 다가오더니 그 색을 쓱 걷어내는 거예요. 사부인한테는 과하다고요. 그러면서 짙은 지색 옷감을 밀어놓는데 사진에 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1000명 넘게 오는 예식이라 그림이 중요하다면서요. 은서 손에서 분홍색 비단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거울 속으로 저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결혼식 사진에는 저희 이모님이 혼주 자리에 서시는 게 그림이 조금 더 나아요. 사부인은 뒤에 조용히 계셔 주시고요. 가위질하던 원장님 손이 뚝 멈췄어요. 은서가 어머님하고 목소리를 높이려는 걸 제가 손을 꽉 잡아서 눌렀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리기는 했어요. 사진이야 어찌 찍든 혼주는 이 아이 어미인 저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격을 맞추자는 거 아니냐면서 소리내서 웃더라고요. 손끝에 감고 있던 비단이 그렇게 차가운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딸 낳아서 30년 키운 세월이 사진 한 장에서 가위로 오려지는 소리 같았어요. 나가는 길에 안 싸두니 예단 문제는 조만간 전화로 따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남겼어요. 저는 네 하고 돌아섰습니다. 은서가 주차장까지 오는 내내 입술만 깨물길래 등을 쓸어줬어요. 시골릴 때까지만 참자고요. 그날 하루만 네 얼굴에 그늘 없으면 엄마는 뒤에 서든 마루 밑에 서든 상관없다고요. 그날 밤 공장 문 닫을 때쯤에 도연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는데 그 반듯한 어깨가 떨리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고요. 요즘 어머니가 가게의들로 부쩍 예민하시다는 말도 하길래 저는 장사하는 사정이야 나도 알지만 그게 사람 무시할 까닭은 못 된다고만 했어요. 그래도 이 밤에 혼자 찾아온 그 마음이 고마워서 따끈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줬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마시는 걸 보니까 밉던 마음이 그 집 아들한테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도연이를 보내고 안방에 들어와서 문갑을 사진틀을 내렸어요. 30년 전 그대로 멈춘 남편이 빛바랜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소매로 유리를 닦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당신 딸 시집 가는 날 보고 뒤에 서 있으라네요. 말해놓고 나니까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 악물고 닦았습니다. 당신 목까지 곱게 키웠으니 그날 하루만 넘기자고요. 저는 사진틀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달력에 쳐둔 예식 날짜 동그라미를 한 번 더 꾹 누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예식을 3주 앞둔 주였어요. 김장 주문이 몰리는 철이라 공장은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갔어요. 저는 차라리 그게 고마웠어요. 몸이 부서지게 바쁘면 그 집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날도 종일 절인 물에 손을 담갔다 뺐다 하느라 손끝이 퉁퉁 불어 있었어요. 해질녘에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안싸돈이었어요. 예단 내기를 하겠다더니 인사도 없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예단은 5천에 친척 한복까지 해오세요. 그게 우리 집안 입장료예요. 아, 그리고 비린내뱅 그 손은 우리 아들 밥상에 얼씬도 마시고요. 헌금이 예의라는 말까지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수화기를 진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날짜가 눈에 밟혀서요. 시기 코앞인데 여기서 판을 엎으면 우는 건 은서니까요. 저는 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제 입에서 남은 그 넷소리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창밖으로 진눈깨비가 비스듬히 날리기 시작했어요. 격리부장이 서류 한 뭉치를 안고 들어와서 제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6달을 밀린 미수금이 1억 2천이라고 했어요. 사장님 이제는 절차대로 하셔야 한다고요. 날로올 주전자가 픽픽 김 빠지는 소리를 내는데 무심코 서류장을 넘기던 제 손가락이 맨 아랫줄에서 뚝 멈췄습니다. 대표자 성명 석자. 안 싸던 이름이었어요. 숨이 턱 막혀서 쓰고 있던 돋보기가 책상 위로 툭 떨어졌어요. 부장이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묻는데 도무지 입이 안 떨어졌어요. 왜냐고요? 몇 시간 전에 저더러 비린내 나는 손 얼씬도 말랐던 바로 그 사람 이름이 우리 공장 악성 미수처 맨 윗줄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더 넘겼어요. 동명이인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사업자 주소가 상견례를 했던 바로 그 본점인 거예요. 거래를 튼 지는 6년이 됐고요. 저는 새벽 물건만 챙겼지 수금 장부는 부장 소관이라 거래처를 일일이 짚고 살지는 못했거든요. 그 집은 장부에 법인 이름으로만 올라 있었고요. 그제야 하나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상견례 날 뒷문에 서 있던 그 낯익은 초록 탑차가 우리 공장 배송차였던 거예요. 혀에 익다 싶던 그 김치도 제 손에서 나간 거였고요. 도연이가 어머니가 가게 일로 예민하시다던 말도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격이 어쩌고 하던 그 밥상에 비린내 난다는 이 손이 담근 김치가 6년을 올라갔던 거예요. 그것도 6달째 돈 한 푼 안 주고요. 부하가 스밀기도 전에 웃음이 먼저 터졌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면 사람이 웃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사흘을 끙끙 앓았어요. 덮을까 싶었어요. 1억 2천을 못 본 척하면 은서 결혼식은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요. 어미 마음이야 100번도 더 그쪽으로 기울었지요. 그런데 점심때 구내 식당에서 우리 직원들 국 떠먹는 걸 보는데 그 마음이 딱 멎었어요. 저 45 식구 뒤에 딸린 입이 또 몇인데요. 좌판 시절부터 제 신조가 하나 있어요. 남의 돈은 무섭게 알고 내 약속은 목숨처럼 지키자. 그 신조 하나로 외상 한번 안 지고 월급 한번 안 밀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돈이라고 남의 집 45 밥줄을 못 본 척하면 그건 제 30년을 제 손으로 허무는 일이지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부장을 불렀어요. 내용 증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붙이지는 말라고요. 부장이 어리둥절해 하는데 저는 그 봉투를 제 가방 제일 안쪽에 넣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에 안사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예단은 이번 주 안으로 준비해서 본점으로 가져오라고요. 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적었습니다. 예단은 제가 두 손으로 직접 전해드릴게요. 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는 전송 단추를 꾹 눌렀어요. 약속은 이틀 뒤 본점 별실로 잡혔어요. 그날 아침 저는 장부 사본하고 내용 증명 봉투를 챙겼어요. 보자기는 일부러 그 분홍 보자기를 꺼냈어요. 빨아도 끝내 안 빠진 검붉은 얼룩이 그대로 남은 놈으로요. 문갑 서랍에 넣어뒀던 그 쪽지도 지갑에 접어 넣었어요. 이상하지요. 상견례 가던 날은 그렇게 떨리던 손이 그날은 바늘 하나 안 흔들렸어요. 본점 뒷마당에 트럭을 대는데 뒷문 앞에서 우리 초록탑차가 물건을 내리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김치 상자를 안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걸 저는 잠자코 바라봤어요.
마당의 그 소나무는 그냥 나무더라고요. 지난번엔 왜 그렇게 커 보였는지 몰라요. 별실에는 안 싸던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날도 진주 목걸이가 목에서 반들거렸어요. 국화차가 김을 올리는데 저는 이번엔 젓갈 냄새 뵐까봐 팔을 오므리지 않았어요. 마주 앉기가 무섭게 그 양반이 찻잔도 안 권하고 이러더라고요. "오천은 준비되셨지요? 현금이 예의라서요." 저는 대답 대신 보자기를 상위에 올렸어요. 얼룩을 알아봤는지 그 양반 미간이 잠깐 구겨졌어요. 저는 매듭을 천천히 풀고 봉투를 꺼내서 그 앞으로 밀었어요. 예단보다 먼저 정리할 게 있지요. 사부인 법인이 저희 공장에 6달 미룬 대금이 1억 2천이에요. 내용 증명입니다. 봉투를 여는 소리하고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한참 났어요. 서류를 쥔 그 매끈한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낯빛이 백지장이 돼서는 그러니까 그 반찬 공장 대표가 사부인이냐고 말을 더듬더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안 높이고 대답했어요. 비린내 난다던 이 손이 담근 김치가 그 격 있다는 손님상에 6년을 올라갔다고요. 그 밥값이 6달째 한 푼도 안 들어왔다고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그 쪽지를 꺼내 봉투 옆에 반듯하게 펴놓았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이라던 그 출처는 이제 아셨냐고요. 그 종이를 내려다보는 그 양반 목에서 진주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살면서 본 것 중에 제일 빠른 낯빛 바꾸기였어요. 사돈끼리 뭘 이런 서류까지 하냐고 웃어 보이다가 안 통하니까 우리가 곧 한 가족 아니냐고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그 손이 제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상견례 날 손끝만 쥐고 놓던 그 손이 이제는 두 손으로 제 갈라진 손등을 감싸는 거예요. 통쾌할 줄 알았는데요. 이상하게 좀 시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손을 가만히 빼고 말했습니다. 사돈이라도 남의 집 45 식구 밥줄은 못 봐줍니다. 예단 5천은 그 빚 갚는 데 쓰세요. 아이들 혼사는 혼사대로 치르자고요. 애들 일하고 돈 일은 따로라고요. 결혼식 날 뵙겠다는 인사까지 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거든요. 이기는 건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장부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마루까지 쫓아나온 안싸돈이 사정 좀 보자고 소문나면 어쩌냐고 제 소매를 붙잡는데 저는 구두를 마저 신고 고개만 숙여 인사했어요. 홀을 지나는데 손님 상마다 오른 김치가 그날따라 유난히 빨갛게 보이더라고요. 마당에서 짐을 다 내린 우리 기사님한테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건네고 트럭에 올랐어요. 그리고는 부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집 내일 물량부터 빼시라고요. 대금은 절차대로 받자고요. 부장이 잠깐 말이 없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렸습니다. 물량을 뺀 다음 날부터 전화가 불이 났어요. 본점 주방장이 걸고 지배인이 걸고 나중엔 안사동까지 걸었는데 저는 다 부장한테 넘겼어요. 대금이 들어오면 물건도 나간다는 원칙 하나만 전하라고 했습니다. 소문은 제가 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매 바닥이라는 게 어음보다 소문이 빨라요. 6달 미수에 납품까지 끊겼다는 얘기가 하루 이틀 만에 시장바닥을 돌았는지 고기며 야채며 다른 거래처들까지 제 현금 아니면 물건을 안 준다고 돌아섰다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장사바닥 인심이지요. 그 주말에 도연이가 은서 손을 잡고 공장으로 왔어요. 다 알게 됐다고요. 어머니 앞에서 난생처럼 언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람을 격으로 자르시는 동안 어머니 식당은 장모님 김치로 장사를 했다고 그 말을 하고 집을 나왔대요. 그리고는 제 앞에 반듯하게 서서 이러는 거예요. 장모님, 혼주석은 원래 자리대로 모실게요. 이 결혼은 저희가 지켜요. 저는 그 등을 또 한 번 두드려줬어요. 사위 하나는 참 잘 들어온다 싶었지요. 결혼식 전날 밤에는 은서가 함 하나를 안고 왔어요. 열어보니까 분홍색 한복이 곱게 개어 있는 거예요. 그 한복집 원장님한테 몰래 맞췄다고요. 엄마 얼굴이 확 산다던 그 분홍색이요. 저고리를 끌어안는데 비단이 이번에는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은서가 제 손을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일 나랑 같이 입장해줘. 아빠 못 가지. 엄마 손잡고 들어갈래. 예식날 저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혼주석에 앉았어요. 명패에는 신부 어머니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이모님이라는 분은 그림자도 안 보였고요. 안싸도는 식장에서 저하고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먼저 다가가서 웃으며 목례했어요. 그날은 애들 날이니까요. 입장 음악이 울리고 저는 하얀 드레스 입은 딸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한 걸음 떼는데 새벽 자판 리어카 바퀴 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도시락에 계란말이 부치던 새벽들도요. 그 길이 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었구나 싶으니까 눈물이 핑 도는데 딸이 제 손을 꼭 쥐어줬어요. 하객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허리를 펴고 끝까지 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어요. 꽃샘추위에 서리가 하얗게 앉은 공장 마당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안싸돈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그 진주 목걸이도 없이 목이 허전했어요. 가게 두 곳은 벌써 문을 닫고 본점 하나 붙들고 있다는 소문은 저도 들은 터였어요. 그 양반이 홍삼 상자를 내밀면서 딱 석 달만 외상으로 물건을 대달라고 고개를 숙이는데 입김이 하얗게 떨렸어요. 저는 사무실 난로 앞으로 모셔서 믹스커피 한 잔을 타드렸어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지는 걸 보니까 사람 손실인 건 다 똑같구나 싶더라고요. 홍삼 상자는 도로 안겨드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장사에 외상 소리 두 번 들어봤어요. 한 번은 불쌍해서 줬고 한 번은 괘씸해서 안 줬어요. 사부인은 어느 쪽인지 아시지요? 밀린 돈이나 성실히 갚으세요. 그게 사부인 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안사돈은 커피점만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갔어요. 그 뒤로 밀린 대금은 다달이 나눠서 마지막 한 푼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직원들 보너스 봉투에 담았어요. 봉투 받아든 우리 아주머니들이 사장님 하고 오는데 저까지 코끝이 시큰했다니까요. 요즘 우리 집 새벽 풍경이 하나 바뀌었어요. 주말마다 딸 내외가 공장에 와서 일손을 보태는데 도연이가 트럭 열쇠를 제 손에서 뺏어가요. 장모님은 이제 조수석이 자리라나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조수석에 앉아서 창문을 열어요. 오늘 새벽에도 저는 제일 먼저 장독대에 올라가 뚜껑을 열었어요. 40일 잘 삭은 냄새가 하얀 김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그 냄새가 꼭 제 인생 같아서 혼자 한참을 웃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이 사연 읽는 내내 제 손등만 자꾸 내려다봤어요. 남의 손을 무시하는 사람치고 제 밥상 지키는 사람을 저는 여태 못 봤어요. 사람의 격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거든요. 인과응보는 더디 와도 꼭 와요. 오늘 사연이 그걸 또 한 번 보여줬지요. 그 어머님 새벽 장독대에 오래오래 건강히 오르시고 분홍색 한복 입을 좋은 날만 자주 오시길 빌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통쾌한 결말보다 그 어머님 손이 자꾸 밟혀요. 소금물에 갈라지고 마디마디 하얗게 소금꽃 핀 그 손이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찬물에 기저귀 빨던 손, 명절마다 전 부치느라 기름 냄새 배던 손, 자식 등록금에 부모 병원비에 안 해본 일이 없는 손. 그 손으로 한 집안이 먹고 살았어요. 아무도 상장 한 장 안 줬어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그 세월을 어떻게 건너오셨는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추지도 마세요. 그 손이 여러분 이력서고 훈장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남 뒤에 조용히 서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혼주석에는 여러분이 앉으세요. 그 자리는 원래부터 여러분 거였어요. 오늘 저녁 밥상에 김치 한 부씩이 올리시거든 그걸 담근 누군가의 거친 손을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손도 한 번 가만히 쓰다듬어 주시고요. 사연이 속 시원하셨다면 공감하고 응원 눌러주시고 가슴에 묻어든 여러분 사연도 댓글로 풀어놓고 가세요. 제가 한 자도 안 빼놓고 다 읽어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밥때 거르지 마시고요. 아픈 데 있으면 미루지 말고 병원 꼭 가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